그 익숙한 우노 리버스 카드가 다시 발동되고 있을지도 몰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오랜 연합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동맹국이 전쟁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하지만 이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것은 낙관주의의 물결이 서방에 계속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최신 동향이야. 하지만 이것이 결국 강경하지만 의미 없는 말에 그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 자, 오늘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벨라루스의 전쟁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현재 안보 우려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위협이 단순한 허세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볼 거야.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 옵션들과 각 위험, 보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벨라루스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가장 적절한 표현은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야. 민스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2022년 2월 침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 것이었어. 그 아주 제한된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됐지. 하지만 러시아의 실제 침공 실행은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크렘린은 벨라루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루카셴코는 그 요구를 거부해왔어. 외부 누구나 이 전쟁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임을 알 수 있어.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지. 루카셴코 정부에 대한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건 차치하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격화됐을 때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노골적인 반란을 막았지. 그리고 지금은 크렘린이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벨라루스는 간접적인 지원만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지원은 초기 집결지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어. 우선 러시아가 벨라루스 상공을 통해 드론을 직접 우크라이나로 보내 공격했다는 보도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 여기 지리를 보면 이런 방식이 거리상 매력적임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 전략적인 방어 요소도 있어.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드론 방어망을 집중 구축하니 벨라루스를 우회하는 전략이 더 똑똑해 보인다. 그것은 두 번째 수동적인 벨라루스 지원 요소와 연결되며 이 부분은 더 잘 문서화되어 있어. 러시아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드론을 날릴 거야.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그 표적에 대공방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하지만 아마도 벨라루스가 수행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원 역할은 항법과 사격 수정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 안에 여러 개의 중계소를 설치할 수 있어. 중계소들은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거나 비행할 때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목표물 가까이까지 통신 범위를 넓혀줘. 또한 전파 방해로 길을 잃은 러시아 드론이 벨라루스에 들어와 위치를 재설정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도 있어. 군사 분야 외에도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석유 정제, 즉 러시아 내수 시장을 위한 휘발유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디젤 생산을 지원해왔어. 2022년쯤 애는 이 문장이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거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어. 러시아는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벨라루스는 그 역할을 쉽게 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야. 우크라이나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는 2022년 2월의 침공 경로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야. 물론 언젠가는 러시아가 다시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크렘린은 먼저 병력과 장비를 그 위치에 대규모로 집결시켜야 하고, 그 규모는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몰래 뭔가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는 하룻밤 사이에 민병대로 조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전략은 어차피 효과가 없을 거야. 그래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전선을 경계하게 만드는 건 거의 신경 쓸 수준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 젤렌스키가 벨라루스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 러시아를 내쫓아라.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대신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루카셴코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안하면, 특히 당신이 주로 진보 성향의 언론을 소비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 사실 이 이야기는 중도 좌파 성향 매체들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다뤄졌지만 더 좌파적인 언론들은 눈에 띄게 조용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봤어도 같은 버전을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이야기를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었고, 보수 성향 매체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어. 오늘 영상에 다시 후원해준 그라운드 뉴스 덕분에 이런 차이점들을 알게 되었어. 그라운드 뉴스는 항상 당신을 위해 블라인드 스팟을 제공해, 즉 언론의 특정 부분이 놓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전달해주지. 그리고 그라운드턱 뉴스 라인선 맵스로 가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벤티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모든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젤렌스키가 진지하다는 건 알겠어. 벨라루스는 평소의 이주 경고와 달리 단 일주일 만에 따르라는 통보를 받았어. 진지하게 말해서 네가 처음에 제대로 했어야 반응은 표지판을 두드리는 거였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 여기선 허세 부릴 유인이 다 있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의 진지함을 느끼면 러시아를 내쫓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이는 더 약한 우크라이나가 강한 척 허세를 부릴 유인을 주게 돼. 결국 그 선언만으로는 벨라루스의 대응 방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이제 현대 사회가 값싼 말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반대로 치우쳤다는 거야. 언어적 위협이 본질적으로 거짓말인 것은 아니야. 트럼프가 말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짓이다. 라는 말이 일종의 밈이 되었지만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게 걱정돼.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자신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어쩌면 이러한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야 했을지도 몰라. 표지판의 전반부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 자체가 그다지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루카셴코가 표지판의 후반부를 본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최근 그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이런 영토 변동 수치를 이제까지 12번쯤은 봤을 거야. 약 1년 반 동안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꾸준히 잡은 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집중적으로 영토를 되찾았지. 우크라이나 진격은 6월부터 둔화된 듯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새로 개발한 중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타격하는 작전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중거리 드론이 또 뭘 잘 타격할 수 있을지 알아? 벨라루스 내 러시아 장비들도 마찬가지야.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외교의 대부분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게임의 구조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시장에 있는 책들에 다 나와 있어. 각 경쟁 외교관이 가진 역량과 정치적 우려에 대해 동시에 흥미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대화들이 여러 권의 책에 담겨 있어. 상대방에게도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보라는 권유가 함께 있어. 루카셴코는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 중이야. 젤렌스키가 시켜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건 러시아의 주변권에 퍼진 우호 분위기 아니야. 그건 바로 그 드론들이야. 또한 루카셴코의 결정은 젤렌스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의 예상에 달려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야. 중거리 드론 덕분에 벨라루스 공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실행하려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럼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의 허세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엔 세 가지 분명한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두 번째 선택지는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야. 세 번째 선택지는 벨라루스의 석유 인프라를 목록에 추가하는 거야. 첫 번째 선택지는 비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추가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젤렌스키의 원래 발언이 완전한 허세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새로운 드론 공격의 전진 발사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허세라는 이론에 또 다른 반박이 되는 셈이죠. 일부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하려 한다는 벨라루스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에 선제전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문장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로 넘어가서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석유 제품은 확실히 이중 용도이지만 벨라루스가 석유 무역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군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한 국제 규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석유 인프라를 타격할 때 민간인 피해를 피하는 것은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벨라루스는 보복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벨라루스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그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벨라루스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를 자국에서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키이우가 러시아가 자국 내 방공망을 더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라루스가 일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맞서 동원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에 석유를 사용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가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터키 등 우크라이나로 석유 제품을 들여보내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명백한 공격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바로 제5조 사안입니다. 아마도 은밀한 공격일 겁니다. 그런 일은 아마 이미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전쟁엔 더러운 비밀이 많죠. 그렇죠? 사실 그건 우크라이나에게 더 나은 대안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벨라루스 저항 세력과 일한 적이 있죠? 그들과 다시 협력해 새로운 표적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적절하게도 젤레스키는 5월 말 예상치 못한 곳에 자주 등장하는 경력이 있는 망명 중인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여기엔 절충안이 있습니다. 공격을 러시아 군사 목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셴코가 현재의 합의에 특별히 만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소련 붕괴 이후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는 논리가 반대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도 먼저 벨라루스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민스크는 모스크바의 안보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경이 아니라 벨라루스에서 도전자를 상대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쟁기지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스크는 형세가 좋을 때만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동맹국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잘 풀릴 때는 기꺼이 동참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갑자기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이것이 연합국가 관계를 긴장시키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자산을 철수하게 만듭니다.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면 이런 긴장이 크렘린이 관계 유지를 위해 민스크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루카셴코가 수백만 달러를 통제하는 게 크렘린보다 낫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벨라루스가 전혀 자국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러시아는 계속해서 그 나라 안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사라지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또한 이 분쟁에 대한 제3자 개입에 관한 기존의 규범들과도 일치합니다. 나토 국가는 우크라이나 드론 비행을 자국 영공에서 금지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의도적으로 교란해 나토 영토에 추락시키는 장난과 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나토는 많은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국경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토의 기본 전략은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군사 행동에서 벗어나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벨라루스는 국제 기준을 벗어나 정당한 표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벨라루스 제재와 국제 기준 준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벨라루스가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이 나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벨라루스가 이 모든 일에 사전에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루카셴코가 푸틴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건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이에는 협상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순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등 해결 시도가 얼마나 잘 안 풀렸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들은 메타 수준에서 모두 산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 자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그 자산들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억지력 덕분에 추가적인 사용이 저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군사 행동이 없어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지속적인 논의는 젤렌스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작전 덕분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전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저는 잠재적 공격 범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위협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덕 뉴스 /라인솜맵스로 가셔서 팬테지 플랜을 40%나 할인받으세요. 한편 제 보조 채널로 가시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관계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왜 더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